자, 이번 시간에는 높임 표현 중에 객체 높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정의를 볼 건데요. 객체 높임이란 문장의 객체인 목적어 및 부사어를 높여서 말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정의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좀 어려운 말이 객체라는 표현이죠. 왜냐면 사실 우리가 앞에까지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어디에도 객체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객체를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냥 간편하게 기억하고 싶은 학생은 그냥 목적어나 부서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다만 조금 더 깊이 이해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객체라는 건 뭐냐면요, 문장에서 서술 행위에 영향을 받는 대상이에요. 영향을 받는 대상. 선생님이 글씨를 워낙 못 써서 다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하는 겁니다. 좀 잘 읽어주세요. 문장에서 서술 행위에 영향을 받는 대상. 그럼 이제 예를 들어보면 내가 밥을 먹잖아요. 그럼 내가 하는 행위는 먹는 거고 먹는 행위에 영향받는 게 누구냐면은 밥이에요. 그 밥을 객체라고 하고 이때 문장 성분이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또 한편으로 내가 아들에게 용돈을 줬어요. 그러면 내가 한 행위는 준 겁니다. 용돈을 준 거죠. 그럼 그 행위의 영향을 누가 받고 있느냐? 아들이 그 영향을 받고 있죠. 근데 아들에게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부사어가 되는 거죠. 알겠죠? 요걸 우리가 객체라고 하고 문장 성분상으로는 목적어 및 부사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방법을 보겠는데 방법은 주체 높임에 비해 굉장히 쉽습니다.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일단 격조사 깨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어의 들이다 모시다 뵙다 여쭙다 이렇게 네 가지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쭉 보시면 이건 그냥 간단하게 암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객체 높임이 사실 문법적으로 따지기는 가장 어렵긴 한데 형태적으로 너무 뚜렷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형태만 잘 파악해도 보통의 문제들을 찾는 데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중세문법으로 가면 좀 어려워집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중세문법을 다루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설명을 하고요. 자, 이제 예시를 좀 볼 거예요. 일단 격조사 깨랑 특수어휘를 사용한다고 했는데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는 할머니께 용돈을 드렸다고 했죠. 일단 형태적인 것을 보지 않고 의미적으로 정석적으로 접근을 하면요, 내가 용돈을 드리는 행위에 할머니라는 대상이 영향을 받았으니까 할머니가 객체예요. 그런데 이 객체를 높이는데 깨라는 말도 붙였고 이 할머니 때문에 주다라는 걸 드렸다라고 바꿔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를 객체 높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분석하기 싫은 학생들은요, 그냥 깨 있네, 객체 높임이네, 이거 드렸어, 객체 높임이 있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어요 라고 하면은 내가 하는 행위는 모신 거예요. 그 모시는 행위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할머니예요. 그런데 이 할머니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원래는 데리고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모시고라는 높은 말로 바꿨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객체 높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정석적으로 분석한 거고 그러기 싫은 학생들은 그냥 모시고라고 그냥 객체 높임이네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나는 선생님께 궁금한 것을 여쭈어 봤는데 내가 하는 건 사실 묻는 행위거든요. 근데 그 질문이라는 행위에 누가 영향을 받느냐? 선생님이 영향을 받죠. 그래서 여기에 깨를 붙여서 높였고요. 그리고 선생님을 썼기 때문에 묻는다라고 하지 않고 굳이 여쭙다라는 말로 바꿨어요. 그래서 객체 높임인데 다시 말하지만 깨 있고요. 여쭈었네 이러면은 그냥 객체 높임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마지막입니다. 나는 오랜만에 선생님을 배웠어요. 그럼 나는 본 거거든요. 내가 보는 행위에 영향을 지금 누가 받고 있냐면 선생님이 지금 받고 있죠. 자, 요때 이 선생님이란 말을 썼기 때문에 굳이 보다가 아니라 배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객체 높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게 객체 높임이에요. 근데 실제로는요, 문제를 풀 때 학생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이 객체 높임입니다. 그래서 내가 설명하면서 사실 요 표현만 보면은 알아맞힐 수 있다라고 하긴 했지만 적어도 연습하는 과정에서는 선생님이 지금 풀어드린 것처럼 실제로 행위를 보고 뭐가 영향을 받고 만약에 그 대상이 낮다면 어떤 단어 썼을까? 혹은 그 대상이 높으니까 어떻게 높였구나 이런 거를 좀 계산을 해보면 더 좋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현대국어까지의 객체 높임은 설명을 일단은 끝내는데 참고로
중세국어 문법에서의 객체 높임을 잠깐만 설명할게요. 어차피 선생님이 나중에 중세랑 근대 국어 문법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하긴 할 건데 그래도 요거는 짤막하게라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자, 현대 국어와는 달리요. 중세 시대에는 선어말음이 세 가지를 통해서 객체 높임을 실현합니다. 근데 현대 국어에서는 이 선어말 어미는 주체 높임만 하잖아요. 근데 중세 국어는 안 그래요. 읽어보시면 삽, 잡, 잡 이렇게 읽는 게 있습니다. 자, 요 세 가지가 들어가면 객체 높임이 실현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사례 그냥 몇 개 보여줄게요. 막 삽더니 노삽고. 이런 노삽고 같은 경우에는 뭐 쌉 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앞말의 받침이 연결돼서 그런 거예요. 뭐 맞잡더니 이게 짭도 마찬가지고요. 뭐 듣잡게 보내잡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이런 사례 모양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지금 분석하면 사실 알아듣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모양만 일단 기억해둬도 사실은 웬만한 중세시대 객체 높임 문제는 일단은 파악하는데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만 일단 해봤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알려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강의하고 다음 시간에 상대 높임에서 공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